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은 이제 조방원이 두들겨 만든 날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오랜 시간 주도주였는데 조방원이 이렇게 한나라시에 두들겨 맞는 거는 되게 드문 일 아닙니까? 각각의 이유는 있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쉬어갈 만한 조짐은 있었던 건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무리 주도주라 하더라도 뭐 주야장천 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시점에서 한두 번씩은 쉬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건데 사실 가장 먼저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조짐이 보였던 건 사실 방산이었었죠. 먼저 조짐이 있었나요? 뭐 당연히 좀 있었던 게 왜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게 종식이 되고 나면 단기 모멘텀을 잃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었던 거고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는 다소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사실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움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제가 볼 땐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나온 김에 러시아 관련해서 왜 이랬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왜 방산이 조금 쉬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쭉 그냥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에 있어서 러시아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러시아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먼저 경제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최근에 관세를 예상보다 더 많이 높였습니다. 15% 이상.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물가에 투영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내가 물가를 잡는 거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 과잉 이슈를 발생을 시키면 나름대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일단은 관세로 인한 어떤 물가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급한 거죠. 나름대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었을 때 나름대로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치적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트럼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된 이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나름대로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말씀드린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관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얘기가 빠져 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안타까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지도에 선은 다 그어놨고. 그어놨고 이제 핵심은 딱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한테 지금까지 빼앗긴 영토는 그냥 러시아한테 주는 걸로 하자.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앞으로 내 안보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제 안전보장에 대한 이슈가 떠올라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확답은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가능성 일단 젤렌스키도 영토를 잃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다만 힘들다. 현실적으로 뭔가
안전보장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답을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젤렌스키는 유럽 국가들을 믿질 않아요. 유럽 국가보다는 아예 미국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나토라는 데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러시아의 입장 중에 하나는 나토 가입은 안 되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좀 미국이 들어와서 안전보장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물론 이제 같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긴 한데 나토 가입은 아니지만 미국이 약간은 지켜주는. 그렇죠. 그런 중간 형태를 어딘가에. 그런 형태를 바라고 있는 건데 뭐 저희들이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을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급한 입장이었죠. 원래는 휴전 협정을 좀 하고 어떤 식이었는데 대놓고 거의 러시아의 모든 것들이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엄청 친절하게 그렇죠? 해주고. 예,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그 행동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신뢰 아니면 우리가 하는 우방 이런 것보다는 이익이 먼저 앞서는 모습이어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약하게 굴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보면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방국은 때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러우 전쟁이 의외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 생각보다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건 아니죠. 이미 너무 늘어진 거고, 생각보다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협정에 대해서,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과 관련해서는 뭔가 단기 모멘텀이 조금 상실된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무기를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급함이 덜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가격 협상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이 유리할 수도 있는 어떤 이점도 있고 또는 시간이 혹시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면 한국 위에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단기 모멘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차익 실현의 빌미는 충분히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었었고 아마 보시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도 나올 거고 당연히 방산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있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땐 논란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이후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 정도 쉬어가는 거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종전이 된다라고 보면 네. 이 정도 하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같아도 한번 팔고 싶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럼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고점이어서 너무 많이 흐르게 됐고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방사는 뭐 쉬어가는 거 일정 부분 있어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는 나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과 예. 정말로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쭉 가려는 사람이 예. 나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해외의 사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1940년대부터 전 세계에 있는 방산 기업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40년 이전부터 있었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방산 기업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데이터가 2차 대전 있더라고요. 전후로. 예.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다음에 구소련 때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없는데 해외에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전의 대부분의 전쟁에선 그러니까 방산주가 정말 크게 하락하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는 공통점 1번이 뭐냐면 방산 관련 사업에 공급 과잉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어요. 공급 과잉. 예, 뭐 생각을 해보세요. 2차 대전 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군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애들이 다 생산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렇죠, 그때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게 뭐 공급 과잉이 돼서 하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을 안 하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하고 딱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공급 과잉인가요? 지금도 쇼티지죠. 한참 기다려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간다라고는 하지만 뭐 확실히 끝날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방사는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사례예요. 거의 유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전쟁이 끝나서 무조건 방산이 끝났다라는 사례를 들이대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신 모든 전쟁들 뭐 베트남 전쟁도 그랬을 거고 1,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여러 가지 또 뭐
군수와 관련해서 좀 미소 간의 어떤 군비 경쟁도 있었을 거고 군비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산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건 굉장히 공급 과잉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뭐 사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방산과 관련해서 좀 밸류 체인은 여전히 못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사실은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은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부터가 재미있는 게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네. 침략자가 이긴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방산이라는 산업이 생기고 나서. 근데 이번에는 침략자가 이긴 전쟁이에요. 그 땅 다 되게 그렇죠. 그 땅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이 공급 과잉이기도 하지만 사실 침략자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예컨대 독일이란 나라가 2차 대전 때 무너지고 일본이란 나라가 2차 대전 때 무너지고 나서 이들 국가들이 다시는 뭔가 나름대로 무장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예, 나름대로 그렇죠? 얘네들의 그 의지, 전쟁과 관련된 의지를 많이 꺾이죠. 꺾어버렸죠. 그렇죠? 독일이, 예, 그러면 지금 무기도 남아도는데 얘네들 뭐 무기와 이런 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딱 옥죄다 보니까 어때? 뭐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가 자위대 이런 거죠. 예. 뭐 군대를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어때요? 아니 뭐 어차피 저 친구들이 내 전쟁 상대도 안 되는데 이런 건데 이번에는 그 반대 사례죠. 침략자가 이겼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뭐가 비교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건 침략자가 졌고 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나름대로 그렇죠? 항전 전쟁 의지라든가 이런 걸 꺾는 모습이었다라면 군대 보유할 수 없고 지금은 어땠냐면 지금은 침략자가 이겼는데 이 침략자가 이긴 걸 정당화해주면서 동시에 누가 보더라도 다른 국가를 더 침범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남겨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이 나름대로 끝난다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럽은 평화가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상대는 누가 될 수 있지? 뭐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는다는 불안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 친구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국이 뭐 들어온다든가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러시아를 완전히 그죠? 격퇴를 시키고 완전히 뭐 러시아를 옥죄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항복을 하고 이랬으면 모를까? 러시아가 이긴 거로 돼 있고 영토 다 가져가고 그죠? 그리고 여전히 건재하고 더 문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방이 이긴 거가 된 게 아니라 뺏긴 건 그냥 다 내놔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와 이게 누가 우방인지 알 수도 없게 돼버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는 각국이 느끼는 것들은 전쟁이 끝났어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나한테도 올 수 있겠는데라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은 방위비를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미 한 번 전쟁이 나고 나면 전쟁이 나거나 특히 침략자가 승리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 다음 타겟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쟁이 겪었지만 유럽이란 대륙은 전쟁이 생각보다 많은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쵸.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사는 그냥 전쟁의 연속이었었어요. 그죠? 그 대륙 안에서 계속해서 독일이 계속 몇 번에 걸쳐 침략자가 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뭐 우리 옛날에 로마 시대부터 하면 결국 그것도 다 침략 전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에서 그랬던 거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모멘텀이 꺾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은 쉬어가는 건 맞는 건데 큰 그림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짜 방산이 정말 끝났어라는 생각은 언제 해야 되냐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산에 대한 설비가 완비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아니어도 유럽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방산에 대한 공급망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굳이 우리를 안 찾아도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결국은 공급 측면에서 이제는 뭐 한국이 대안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제 유럽 내에서 유럽 국가들끼리 방산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당장은 보이진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에서는 현재는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전에 비해서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당장 사실은 끝내야 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종전적으로 가닥에 잡으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다만 이게 정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방산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는 구축해 나가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한 신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전에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나가긴 하는데 이전에 1, 2차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례 전쟁들을 통해서 봤던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다른 것 같다. 앞서 말씀드린 건 처음에 1번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은 공국 과잉이었다. 그죠? 두 번째는 뭐 공국 과잉인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침략자들이 뭐 이긴 전쟁, 그렇죠? 이런 것도 거의 사례가 거의 되게 없었는데. 드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침략자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우방국이었던 미국,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네가 그냥 졌다라고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너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도 아니고 그냥 끝났다라고 해. 예. 이런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각국이 느끼는 것들은 뭐니 이거 뭐지? 미국이 내 이익이 아니라 유럽의 이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그죠? 뭐 침략한 걸 정당화해 주네라는 게 지금 핵심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지 안에서는 러시아의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향후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침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남겨놨다라고 보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1, 2차 대전 때 겪었었던 그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요. 그 머릿속에서 제일 크게 남아있던 게 폴란드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폴란드는 앞뒤 안 가리고 한국 무기를 제일 먼저 수입을 해갔었던 그렇죠.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도 무장을 서두르려는 이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늘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큰 그림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 방산이 혹시 뭔가 유의미하게 변화가 생긴다라면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국가들이 제가 볼 땐 밸류체인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가졌던 이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저는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닌 것 굉장히 같아요. 논리적입니다. 예.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또 이제 판단을 하시면 그렇죠. 될 테고 뭐 저 개인적인 잘 생각인 참고를 거니까.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략한 땅을 먹고 끝난다면은 유럽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더 서쪽으로 그만큼 온 거잖아요. 유럽 입장에서는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방산주의 흐름이 약간 조금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요. 실적 자체가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 20배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좋든 싫든 간에 사실 많이 오른 건 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올 때는 뭐 워낙 뭐 안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20배 가까이 오른 종목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앞으로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추가 수익률이라는 게 20배 오른 상황에서 사실 있는다고 하더라도 옛날만큼 뭔가 큰 수익을 더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는 예. 좀 낮추되 예. 하지만 이 산업의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요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예, 충분히 뭐 납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혹시 뭐 이견 있으십니까? 오늘 와주신 방청 오신 분들 중에 없으세요? 좀 이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왜냐면 저희 또 앞에 우리 구독자분들 지난번에 이선엽 그 주도주 오마카세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도주 오마카세 들으신 분들 중에 5분이 또 와 계시는데 마지막에 또 그 질문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9월에 있죠. 예. 369, 10이니까 9월 바로 다음 달에 있습니다. 해서 이게 또 어떤 없는 사람들 혹은 비중이 없었던 사람들한테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또 9월에 주도주 오마카세. 그것도 우리 그 아래 링크 있죠? 그거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으로 갈까요? 예. 조선주도 다 똑같이 이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오늘 어딨니? 현대비포가 한 6.3% 떨어졌고 현대중공업도 5.8%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선주가 급락한 어떤 딱히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국내적인 요인과 해외적인 요인이 보니까 뉴스 기사들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일단 중국이 우리한테 되게 불편한 기색을 비췄죠. 우리가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네. 중국의 이제 글로벌 타임스라고 불리는 관영 매체에서 네. 굉장히 조금 이제 불편한 이슈를 비췄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남의 나라 뭐 군대 당연히 뭐 그럼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중국이 우리 우방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기재부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그 기금들이 이번에 조선협력기금으로 쓰는 게 뭐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조선협력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다른 기금도 모자라다 뭐 이런 의견을 이제 그것도 피력했다고 뭐 하죠. 거기에 넣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음. 어떤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음. 또 아무래도 이제 25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는데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결과들이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이제 조금 민감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조선 협력을 하는데 이게 상선이라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무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놓고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느 편인지 확실히 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어느 편인지 확실하죠. 내 무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무기를 만드는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예.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려도 작용하지 않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 정상회담 때. 예, 정상회담 때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너 어느 편이야? 라는 게 확실히 해라. 딱 하나만 선택해라 라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근데 넘겨짚기예요. 국제 예. 조약을 맺은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인 거고 중국과는 뭐 비즈니스 관계고. 근데 그거를 아예 대놓고 네.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참 이게 쉽지. 어려운 건가요? 저한테는 어려운 게 아닌데 네, 예.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죠. 아,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네. 왜냐면 이제 미국은 지금 확실히 내 편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의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군사적으로는 이렇고 비즈니스상에서 어쩔 수 없구나를 용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확실한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민감한 상황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빌미는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정치적 노이즈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역시 나름대로. 정치적인 노이즈. 예. 근데 일단 그 기저에는 비싸다란 논란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조선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은 증권사 분들 중에서도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또 일부 분들께서는 또 뭐 나름대로 또 볼 땐 목이 차서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그 분들의 어떤 그 의견들이 있으신 거고 뭐 거기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틀리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시장에 대한 노이즈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기관 필이 같이 많이 팔았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오늘 보셨겠지만 거래 대금이 엄청 줄었어요. 거래 대금이 보통 우리가 6, 7월 달에 7월에 있던 거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정도 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오늘 또 유독 많이 줄었으니까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지난달에 팔았으면 한 1, 2%도 안 밀릴 게 제가 볼 때는 같은 물량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땐 더 많이 밀리지 않았느냐. 그건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계심. 요즘 경계심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미국도 뭐 쉬어가네 만에 요즘 얘기들이 계속 많았고 거기다 뭐 비싸다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팔면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무조건 5% 팔았으니까 무슨 큰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팔았던 금액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이 정도면 한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감들이 많이 높아지고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같은 물량을 팔아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밀리다 보니 그 폭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 정도가 가장 보는 게 맞고 그게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정도만 한번 팔고 보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주는 당연히 아직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십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조선은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방산 같은 경우는 대안이 있잖아요. 시간을 보면.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데 대해서 군함을 맡길 수는 없는 거고 또 뭐 LNG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방산이나 조선을 놓고 보면 조선이 조금 더 제가 볼 때 좀 더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는 있는 거죠. 더 길게 보면 네네, 조선이 그렇습니다.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직 우리가 지금 미국 군함과 관련해서 아직 수주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지금 밸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LNG 구매를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LN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건데 네. 이와 관련된 선박 수주도 많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 반영됐다라고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그런 점들이 나중에 반영되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뭐 많은 어떤 의구심들이 있는 게 야 지금 토크가 다 찼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이후에 있는 수주들 같은 건 선별 수주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선별 수주의 제일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부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네. 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어쨌든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가는데 쉬어갈 때 큰 그림이 훼손됐는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이렇게 맞고 보니까 또 폭이 좀 더 크고 오늘 정치적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해서 관련한 시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현재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거래 대금들을 감안을 하고 외국인의 기존돈 팔았던 물량에 비해서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 저 폭만 놓고 그냥 폭이 이러니까 정말 크다 이렇게 확대 해석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조선주도 그렇고 이 텐베거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이 정도 뭐 변동성은 또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던 게 여러분들 그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가 올라올 때 한 번 조정받을 때 30%는 기본이었던 적이 의외로 꽤 있어요. 올라오면서도. 예, 올라오면서도. 올라오면서도. 보통 우리가 뭐 고점 대비 한 20%면 뭐 추세 하락이라고 하는데 20-30% 빠져도 더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조선의 어떤 그 이런 큰 산업들의 사이클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이나 이런 업종들은 오를 때도 굉장히 길게 오르고 내릴 때는 거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중에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사이클이 끝난다면. 이 사이클이 끝나면 사실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되는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경우인데 아직은 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저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 이제 또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는 많이 우려를 위축이 하고 되어 있는. 있죠.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지수만 놓고 보면 얼마 안 빠졌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만 한 거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요. 코스피가 0.8% 예. 내렸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하락한 업종들 일본도 같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관련 기업들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글로벌 산업인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수급 이슈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관련 기업들 놓고 보면 일단은 오늘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 그 관련 기업들 움직임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때는 우리나라 것만 놓고 보고 내린 폭만 놓고 확대 해석하려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외에 있는 피업체라고 하죠. 그 관련 업체들하고 폭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미국에서는 또 훼손된 게 없었는지 일본에서는 또 이런 게 훼손된 게 없었는지 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약간의 들락날락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시면 제가 볼 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만 가지고 확대 해석하실 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관련 기업들을 같이 놓고 판단해 보시면 그래도 중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전으로 갑니다. 원전을 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오늘 뭐 논란이 있었는데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조방원 예. 중에 원이 제일 세게 맞았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고 이게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진위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그 안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갑론대박이 있기는 한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에 퍼주기 계약을 맺었다. 뭐 50년 동안 SMR을 우리가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뭐 검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게 가장 큰 노이즈였는데요. 이거 자체는 그럼 어떻게 우선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좋은 노이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뭐가 진실이냐 이거죠. 그리고 퍼주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원래 해왔던 건지 그런 것들에 음. 대해서도 조금 더 제가 볼 때 면밀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선례랑도 비교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두산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주는 주체는 한수원이지 두산이 아니에요. 두산은 그냥 하청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업체인 거지 얘가 웨스팅이 뭐 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이렇게 맞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던 게 그 체코 원전 때도 우리가 체코 원전에서 뭐 그때 나름대로 이제 그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네 만에 그런 거 했었을 때 그때도 두산 하락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웨스팅하우스 것도 우리가 수주받고 이쪽도 하라서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게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정식 계약 맺기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맺고 난 다음에서도 멈춰졌을 때, 예, 그렇죠. 그죠. 정식 계약 전에 그랬었을 때도 우리 원전이 다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쪽이 돼도 수주를 받고 저쪽이 돼도 수주를 받는 입장이라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었다라는 거고 이번에 논란의 핵심도 결국엔 한수원이 핵심인 거지 사실 그 회사가 핵심일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마치 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회사가 특정 회사가 받아서 뺏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반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진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두 번째는 나온 다음에 그 정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그거 된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훼손되는 거냐? 그렇죠? 특히 관련 기업들이 이익이 훼손되는 거냐? 그걸 제가 볼 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 창원에 가면은 원전과 관련 밸류체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도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또 원하는 납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SMR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주들이 많이 나올 건데 꼭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 내는 거에서 가격을 붙여도 저희들이 볼 때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원전이라는 게 보통 뭐 1, 2조짜리가 아니라 보통 한 번 나오면 뭐 10조, 20조인데 그렇죠? 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서 10%만 붙이면은 그걸 줄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저 단순 계산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다른 나라는 그거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수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그 관련 업종들까지 과연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면밀히 이거는 뭐 제가 거기 오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깊숙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도 제가 하는 안 되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주체가 이 회사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피해를 보는 회사가 아니다. 피해를 보는 회사는 더 위에 있는 회사들. 네, 리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거를 충분히 그 뭐죠? 수주를 받을 때 그 관련 원청업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수주를 두는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를 충분히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 붙여서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 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수주가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웨스팅하우스의 그 뭐 계약 요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 과거에 나왔다가 최근에 좀 조용해졌던 약간 그 저가 수준 논란이 또 다시 또 한쪽에서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도 뭐 그런 게 없지 않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저가 수주였었을 때를 떠올리면 안 되는 게 이전에는요 원전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싸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대부분이 다 한다잖아요. 유럽도 원전한데 미국도 원전한데 그렇죠? 하려는 사람들 수요는 많은데 이제는 공급자 우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전 그걸 꼭 비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수요자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업체들이 불리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사를 하는 이 업체들이 갑이에요. 내가 더 유리한 상황인 거고 저 애들이 많이 하게 되면 그렇죠? 나밖에 제대로 할 사람들은 없는데 나한테 다 몰려올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저가 수주했던 거를 가지고 사실은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건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온당치 않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가 수주했으니까 앞으로도 저가 수주할 거다. 왜요? 일감도 저렇게 많고 줄려는 애들도 많은데 내가 굳이 저가 수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나한테 오면은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더 싸게 제값에 맞춰보죠. 제공게 만들 수 있는데 저쪽 가라죠. 뭐 저기 가면 우리가 알고는 비싸게 공사 비용도 2배일 거고 실제 2배예요. 프랑스.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공사 그 기간도 뭐 그 2배 아니면 1.5배 걸려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불러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전에 저가 수주했다고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정도 금액을 주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내가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갑이고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공사를 하는 업체 중에서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 중에서 러시아하고 또 중국은 경쟁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경쟁할 수 있는 애가 없는 건데. 그렇죠? 거의 독점적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우리 여름에 저기 막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은 네. 평상시에 있었던 호텔이라든가 모텔 요금 대해서 한 1,500씩 받잖아요. 그렇죠? 성수기. 그래도 되잖아요. 왜? 그래도 다 가니까. 그럼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모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흔히 얘기하면 삐끼한테 한 2, 3만 원 더 준다라고 해서 그게 손해나냐? 전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내가 적당.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좀 줘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왜 이러지? 뭐 사상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예. 조금 조선주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크 다 차서 가격 올리고 제값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도 경쟁자가 별로 없는 데다가 그거보다 공급자 우위에 선 것처럼. 이제 방사는 수주에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 찼으니까 그렇다고도 하지만 원전은 시작이나 했습니까? 이제 그쵸?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수주가 어떻게 들어올 줄 알고 분명히 왜냐하면 수주를 받다 보면 뒤에 수주하는 애들은 더 빠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될까요? 더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건 계산애들 넣고는 있을까요? 그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예. 국민보고대회 있었는데 원전하고 SMR 내용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 뭐 정책적으로 후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염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예. 이번에 순방길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도 이걸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헤럴드 경제 오후판에 보면 기업도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그 관련 기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염려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국내에서 안 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수출하는 거고 수출하는 지역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비슷하게 생긴 것만 예. 봐도 막 놀라는 하여튼 거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걸 되게 많이 봤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했었냐면 네. 2년 전에 했나 지난해 했나 똑같은 경험을 했었던 게 여러분들 방산 잠깐 쉬어갈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특정 세력들이 나와서 이 친구 방산 추천했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기업을 추천했는데 그 뒤부터 10배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별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주식과 관련해서 그렇게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썩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어차피 얘기도 통하지도 않을 거고 뭐 설득하고 별로 쉽지도 않고 뭐 알아서 하겠죠, 뭐 그렇죠. 뭐 사실 2년 3년 올라오는 동안에 고점 대비 뭐 20% 조정받고 그쵸. 한 적은 정말 예. 많았죠. 근데 다른 것들은 아까 조선이나 방사는 오랫동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 시작은 했어요. 근데 원전이 거의 이제 이렇게 코브라처럼 고개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만큼 크니까. 예. 그만큼 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봐라. 큰 그림을 보셔야죠. 예. 앞으로 수주가 들어올 게 계산상으로도 가능할 텐데 그리고 수주가 똑같은 금액으로 절대로 안 들어와요. 처음에 하는 애들이 제일 장대인 거고 갈수록 가격은 또 높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되면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이 막 전력난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이건 더 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계산에 다들 일도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난 한번 예, 생기면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센티멘털도 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네.
뭐 우리가 뭐 하니까 제가 이런 핀잔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지금 그죠? 어디 이렇게 뭐 울분 같은 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가슴 속에 응어리가 좀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제 부장 시절이네요. 2022년 9월이에요. 예. 2022년 9월에 그때 부장 시절에 제가 시장의 주도주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죠? 저희들은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죠? 스크랩 해갖고 다니듯이 지금 스마트폰에. 자 보세요. 네. 제가 주도주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상당 부분부터. 이 송배전 LS그룹과 현대일렉트릭 등이 주도주다. 대놓고 2020년에 주도주라고 했죠. 그때 했었을 때 다들 핀잔 정도가 아니라 네. 돈 뭐 하는 애냐, 뭐 이런 이상한 걸 하냐라고 했었고 보고서는 제로였었을 때 시대예요. 시간 좀 돌려주세요. 22년으로 좀. 근데 대놓고 기업까지 해서 이게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0배 올랐죠. 10배 가까이 넘게 올랐잖아요. 네네. 이 당시부터 한 20배 가까이 올랐을걸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월간 이선엽 이 시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거의 뭐 전력기기주 거의 매월 여쭤봐가지고. 그럼요. 예. 저는 2022년 이전부터 계속 주도주라고 봤고 음. 계속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남들이 별로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아. 어차피 뭐 그런 이해도 안 할 거고 네. 큰 그림은 보이지도 않을 건데 저는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신문 기사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큰 그림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배는 2배부터 시작한다는 그렇죠. 그런데 뭐 남기시고. 그거를 가지고 굳이 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산업의 크기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가진 경쟁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뭐 보냐면 가격 보고 자꾸 차트 보고 얘기를 해요. 꺾이네 마네 이러네 마네 그죠? 그게 세상을 보여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대부분의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예. 그러고서 돈 벌고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크게 봐라. 예. 예, 좀 오늘. 크게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 건가. 그죠?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원전이라는 게 계속 수주가 들어왔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사실 얼마나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 경쟁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저도 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요거는 작은 산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원전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많이 기다리실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와가지고 요즘에 그 기사 보면 뭐 유퀴즈 없어도 돼요. 출연한다 뭐 그 이런 정도 얘기만 가지고, 하는데 예. 그 SMR 예.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고 지금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중요한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처음에 AI가 나왔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AI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하는 산업으로 바뀐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M7이라고 해서 야 이거는 특정 기업 몇 개만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하고 다른 나라들 할 수 있는 거면 거기도 다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나름대로 뭐 이 사람들만 뭐 빌 게이츠만 온다고 그런 게 아니라 빌 게이츠만 하겠어요. 뭐 메타도 할 거고 여기저기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보실 때 이 원전이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산업들은 국내 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한 사업들인 거고 현재 경쟁자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환경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오르고 혹시 어떤 게 나중에 이제 마침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원전은 지금 수주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끝을 놓으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수주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고가 수주가 들어오면 이 논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자재를 지금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자재를 얼마 사고 아마 로열티를 2,400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주가 뭐 거기서 뭐 30% 50% 이상 오르면 그 로열티라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국정기획운영회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보고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그 송배전 네. 전력기기 관련주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 중국 다녀오시면서 그 막 사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다니면서 전기줄 찍고 있고. 이게 송전탑 사진 찍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예. 중국이란 나라는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모든 송배전망이 아파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산을 지나가도 주민들이 다 반대하시는데 네. 중국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가요. 우리나라는 한두 군데가 고압선 아니라. 지나가면 난리 예. 나죠. 그 고압선이 다 거기로 지나가요. 어.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부 다 그래서 일부러 보셨겠지만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죠? 예. 대단한 나라다. 그죠? 그래서 저 나라는 자기 방을 좋아하나 뭐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경쟁력 차이가 어떻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우리 뭐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될까요? 정부의 의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찬성하실까요?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네. 생각도 맞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과연 그걸 동의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밀양 그때 그 송전 사건을 겪고 나서 송전차.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도 되려면 전국적으로 이걸 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더 많은 국민들, 그 주민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정부가 열심히 계획도 잘하고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뭐 데이터 센터 등등 필요해서 그 전선을 깔긴 깔아야 되는데 깔아야 되겠죠. 예. 뭐 우회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돌려서 가면 어떻게 전선에 알아서 하시겠죠. 수요가 뭐 무선으로 많아지니까? 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저는 국내 산업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어차피 저는 수출 기업 수출. 중심으로 많이 보고 왜냐하면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은 잘하는 정책이에요. 예.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이 쉽지 않은 거라서 왜냐하면 그게 고속도로 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그걸 먼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때 이후로는 저는 그런 관련 사업에서 놓고 보면 국내에서 하는 게 참 사업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력기기랑 송배전망 관련된 주식도 수출 중심으로 가나? 아니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철강 공장도 못 지어요. 예. 아시잖아요. 철강 공장 지으면 다 동네마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철강 공장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들은 다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도 내 동네는 안 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공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몇몇 특정 지역 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 사장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힘들대요. 되게 야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네. 내 집 앞에는 안 되라는 게 기본 생각인데 고속도로 정도 된다라면은 전국을 다 지나갈 건데 과연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실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옳다. 그죠? 해야 된다.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부의 정책의 의지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다 찬성할 거냐. 그러니까 큰 의지는 찬성을 하되 내 동네는 아니면 돼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관련 기업들은 그렇게 뭐 어차피 이제 국내의 부분은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대면하려고요. 중심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내 동네에 뭐 송전면 지나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라고 다 찬성하시면 전 그때 봐도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죠. 아유 그래서 이건 누굴 욕하고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화장품 좀 여쭤볼게요. 그 실적 시즌 이후에 특히 2분기 실적 이후에 급락한 주식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네. 섹터별로. 그리고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갔고 화장품 OEM, ODM도 잘 나갔다가 최근에 대형 화장품 OEM들이 좀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전부터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잘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미국에서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감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투자 대상에서 그렇게 삼고 있지는 않았어요. 몰라서 되게. 제가 이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그 정도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는 ODM 정도 빼놓고는 그냥 투자를 조금 이제 많이 기피하고 있었던 건데 그 브랜드보다는 ODM 말씀. 어쨌든 되게 생각보다는 주가가 되게 좋았던 거는 확실해 보였었고 나름대로 뭐 괜찮다라고 확인했고 뭐 특히나 최근에 뭐 K-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도 되게 늘어나서 앞으로 뭐 좋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올라도 별로 그렇게 손대지 않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저는 브랜드력이 약하면 길게 들고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어떤 그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성격은 아니에요. 한 번 사면 그래도 한 1년이든 아니면 이렇게 쭉 이상 들고 가는 성격인 건데 브랜드력이 없는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보통 큰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나면 뭐 오히려 주식을 안 하고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즐겨도 될 정도로 여유 있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뭐 방산도 그랬을 네, 거고 네, 네. 조선도 그랬을 거고 이전에 송배전도 보시면 2020여 년부터니까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쪽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신경을 써도 알 수 있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업들 반박은 많이 가보면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소비자의 기호라는 게 판단하기 그렇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막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뭐 기라성 같은 또 다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브랜드는 또 막 망할 수도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브랜드보다 또 ODM이 훨씬 더 좋은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ODM들도 그 브랜드의 위탁 물량 그렇죠 그 트렌드에 따라서 그럼요. 영향 안 받을 그럼요.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 얘기에 제가 웬만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이제 산업별로 애널리스트 분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 의견을 더 보는 경향도 있는데 화장품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보다는 오히려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참고하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해외 증시는 사상 최고치 가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우리만 빼놓고 지금 국장이 이제 3,200선에서 좀 이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사실 일단은 그동안 지수를 올렸던 동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만 빼고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국내 요인이냐 해외 요인이냐 따져보면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신문에서 놓고 보면 뭐 빠진 원인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의견이 분분한 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쉬웠어요. 왜냐면 뻔한데 그거를 이유라고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이 필요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표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월달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이 뭐였을까요? 금융이었잖아요. 금융 지주사. 그러면 그거는 해외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내 요인이죠. 그렇죠? 내 수준이니까. 정책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진 게 그쪽이에요. 그럼 답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굳이 그걸 뭐 판단을 오늘은 좀 다르지만 오늘 경우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정책과 관련해서 표류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수가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랑 배당소득 여러 가지가 분리과세 있겠죠.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나 이제 국내 요인이 해소가 되느냐 더 안 좋게 가느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예. 뭐 근데 저는 해소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논란이 있고 지금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 보면 그래도 현재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저는 심사숙고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왜냐하면 큰 목표를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 쪽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이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정책이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은행 지주사들 좀 낙폭이 큰데 특히 이제 또 증권주들도 많이 빠졌고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이거는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가야 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테거든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그런 금융주는 좀 어떻게 대응을 안 하면 되죠, 뭐. 아니요? 네. 뭘 굳이 불확실한데 해요? 네? 불확실한데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확실하면 하시면 돼요. 그죠? 예. 아니 저는 그냥 뭐 심플해요. 뭘 그렇게 어려워요. 요만큼만 민망합니다, 여러분. 예. 요만큼만 자, 민망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요. 예.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려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확실한데 뭘 해요? 안 하고 있으면 되지. 확실해지면 방향이 결정이 되면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좀 더 큰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더 크게 보셔도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논란이 있다라고 보면 그 논란에선 피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그 논란에 따라다니다 보면은요, 너무 변동이 커서 실제 나중에 보면 손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잘못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 타서. 엇박자 많이 타요. 그죠? 그리고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치 색깔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될 거냐 안 될 거냐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있을 때는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계시다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갑론을 박이겠지만 한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 결정이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우리 생각대로 안 돼서 실망적으로 된다라면 그쪽은 제가 볼 땐 포트를 아예 비우는 게 맞는 거고 뭐 반대로 그래도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엔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가 볼 땐 담아도 크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논란에 여러분들이 휩싸일 필요는 없고 괜히 그것 때문에 정치적 에너지를 전 소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있으면 책 한 번 더 보거나 그냥 저희들이 볼 때 그냥 노래 한 번 더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많은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여의도 내에서도 너무도 많이 갈라지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고 예전에는 정치라는 얘기를 원래 하면도 안 되지만 했었을 때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란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라는 게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있기 때문에 사실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는 분들한테 설득을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와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건 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거를 편을 가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어차피 증권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맞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서도 의견이 너무 나뉘고 있는 거 봐서 야 이거는 옛날에 종교 얘기만큼이나 정말 피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친한 분들 내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되게 이제 뭐 친한 친구들이 막 서로 결별하는 이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미 서로 설득이 안 되는 수준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설득이 안 되는 걸 설득할 필요는 굳이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분명하게 반영을 할 거고요. 반영을 할 거고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큰 길을 가기 위한 증권시장에 가기 위한 길이 딱 정해져 있는 이건 정답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답지에서 정답지대로 계속 가면은 이걸 계속 유지하겠지만 여기서 하나씩 이건 안 하네 이건 안 해 할수록 점수를 빼겠죠. 100점이야 이번에 80점이야 70점이야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예. 뭐 70점, 60점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그 법을 어떻게 잘 개정을 하면 점수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럼요. 만회가 충분히 가능할 되느냐를 수도 보고 있겠죠. 그냥 아니면은 말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 어차피 이게 냉정하게. 여러분들 이 금융시장의 변화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 냉정하게 뭐 처음 있는 변화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든지 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는 많은 어떤 잡음들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 논란이 한 번은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논란 속에서 어쨌든 간에 아무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가대길은 앞서 말씀드린 정해져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일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삶이 있고 삶이 있어서 지금 정치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보다 인생에선 선배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잘 바뀌는 분들은 아니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논란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내 생각은 이랬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아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에서 그런 점들을 지켜보면서 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 논란이 있는 것들은 일단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꼭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 이번 예. 주 후반에 있습니다.
아마 23일 새벽이든가요? 23일 밤인가? 예, 그때 이제 발표가 될 네. 텐데 앞에서도 대표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CPI는 예상에 부합을 했는데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럼 시간을 두고 또 반영이 될 테고 그럼 또 금리나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물론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시장은 9월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은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잭스톤 밀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이 시장을 사실 뭐 잭슨 미팅이 항상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큰 변화를 준 적이 많아서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연준에서는 초점이 이미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장에서 많은 힌트들을 줬는데요. 그 힌트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지금 연준도 그렇고 아니면 미국 연준 내에서 또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미셸 보우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 얘기는 안 하세요. 물가는 오르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기대 인플레이션 즉 앞으로 1년 뒤에도 또 5년 뒤에도 물가가 이것 때문에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라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형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일시적이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고용이 망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초점을 고용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에 대한 가장 큰 초점은 사실은 고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지금 석 달치 고용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러니까 앞서 두 달치하고 이번에 7만 6천 명 나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고용이 매달 비노 뽑은 고용 지표가 10만 명 이하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는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번 달에도 그렇긴 한데 문제는 앞서 두 달에도 그때 2만 명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야 이게 잠재 성장률을 훼손할 게 지금 석 달 연속 됐으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고 또 관세가 실제로 부과됐을 경우에 사실 높아진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덜 사게 되면 기업들은 뭘 할까요?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을 할 텐데 이 비용을 아끼려는 이 노력이 결국은 사람을 안 뽑는 거나 아니면 해고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선제 대응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있었던 FOMC 내용 보시면요.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이제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셸 보우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 두 분도 결국은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봐라 야 이거 석 달 연속 이렇게 됐었으면 금리가 지금 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한 번이 아니라 내릴 때 비컷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한 거예요. 핵심은 고용으로 옮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비노오품 고용 지표가 있을 건데 이게 또 이제 10만 명 이하 정도 나오면 일단은 물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볼 때는 금리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은 딱 하나예요.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가 아니고요. 내 금리를 내리는 요인을 뭘로 볼 거냐는 거죠. 뭔가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둔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거냐 아니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몰아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금리는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 논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가 추가적으로 냉랭해질 수 있다란 우려가 커지면 그건 분명히 시장 조정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용이 지금 생각보다 줄어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준 내에서는 두 방향으로 해석을 하더라. 한 방향에서는 고용이 냉각대로 보는 시각이 한 방향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시카고 연원이라든가 몇몇 총재분들은 이게
고용이 식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민법이 바뀌면서 네.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그죠? 고용 시장에서 나름대로 수요가 줄어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는 최근에 있었던 이민 정책 때문인 영향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조정폭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용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수요 위축에 대비해서 금리 인하는 사실상 0.25%포인트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 이 정도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을 뭔가 선제적 대응으로 설명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선제적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볼 때는 고용 지표를 보고 대응하는 건 무조건 다 후행적인 대응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좀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은요, 우리가 알고는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경기 후행 지표인 그렇죠. 거고요. 그걸 보고 한다는 얘기는 가장 후행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을 아직 잘은 보이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신용 등급이 좀 낮은 등급들의 관련 스프레드죠. 이게 올라오면 너희들 망할 것 같으니까 돈 안 빌려줄래 이런 건데 그게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침체 우려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기 둔화만 놓고 된다고 보더라도 시장 쉬어갈 수 있는 불면은 충분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부터 조금 약간 우리 표현으로 까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길트라는 게 아시죠? 영국의 국채. 영국의 국채가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30년물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세 개인 게 영국과 일본과 미국인데 이 세 나라가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래도 관세라는 걸 통해서 재정 적자를 일정 부분 뭐 상쇄라도 하고 있는데 영국은 그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종이 시장에서 올 때는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가지고 조정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름대로 경계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어쨌든 영국 국채가 위험한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는 게 일단은 눈에는 좀 거슬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고용이 나름대로 지금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앞서 말씀드린 이민 정책에 의한 걸로 사람들이 귀결을 할 거냐 또는 경기가 둔화되는 걸로 볼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약간 변동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 둔화에 대한 네. 해석 그리고 정부 부채를 비롯한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 또 국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좋습니다. 벌써 한 1시간 10분이 지나가지고 저희 얼마 전에 중국 출장 예. 그 이선엽 대표님과 같이 다녀온 거 아시죠? 그 로봇 박람회에도 같이 다녀오고 맞다. 저희가 그래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물. 예. 잠깐만 이거 좀 치우고. 아니 뭐 이런 것도 짜잔. 이거 그때 저희 갔을 때 같이 갔던 그 캐리어. 시체도 담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쓱쓱 썰어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예. 이게 풀 알루미늄. 예. 풀 알루미늄. 그래서 여기 저희가 현금 따발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뭐, 원래 주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해서 요거는 저희가 핑티몰하고 제휴를 해갖고 요거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상 밑에 보시면 제품복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그 원래 200만 원 넘는 그 캐리어를 비슷하게 해서 15만 원대로 만든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근데 풀 알루미늄. 방수 되나요? 방수도 되죠. 당연히 알루미늄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철가방입니다. 이거 나중에 짜장면 배달하셔도 되고요. 이 안에 구성물도 알찹니다. 여러분들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걸로 이제 배달하는 걸로. 아니 우선 지금부터 한 2시간 저희랑 판매 방송 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면서요. 날씨는 몸매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선엽 이사님 다음번에 또 해외 출장하실 때 쓰시라고. 요건 여러분 그 밑에 고정 댓글 링크랑 그 보시면은 여러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풀 알루미늄. 어떻게 보셨어요? 그 로봇 박람회 같이 다녀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사실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중국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우리 이제 그 이대호 대표님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A관, B관, C관이 있었는데
되게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었어요. 첫 번째 A관에서는 보셨겠지만 우리의 휴머노로이드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네. B관에서는 휴머노로이드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라고 사용새가 달랐어요. 예컨대 여러분들 모든 휴머노이드가 다 똑같이 생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바퀴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 특화된 어떤 기업들도 있었었고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장에 특화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특화됐었을 때 또 공장에 특화됐을 때 또 특정 상황에 굉장히 특화됐었을 때 그 쓰임새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손이었거나 뭐였거나 여기에 대해서 작업이 될 땐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아주 세부적으로 얘들이 기술이 발전돼 있고 이미 활용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가정용 로봇 보고 되게 이제 마탱이가 갔던 게 얘가 진짜 커피를 타요. 네. 갈아서 넣고요. 그걸 해요.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와 소리가 나왔어요.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갈아서 그죠? 여기 커피 이렇게 거름종에다 거기서 해서 내리고 툭툭툭 털어서 커피까지 내리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채 샐러드 또 만들고 옆에 가서. 예, 별걸 다 하고 하는 거 보놓고 봐가지고는 그냥 무서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 관련 기업들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C관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 감속기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들. 손부터 시작해서 부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하고 협력업체더라고요. 나는 엔비디아하고 협력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어가지고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생각보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중국 걸 갖다 쓰는구나라고 싶었고 하나하나 만져보고 직접 작동해보셨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존경한 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 오셨던 분들 나이대를 보면 어린이들이 많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라는 국가는 놓고 보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들도 비관 정도만 빼놓고는 대부분 어린이들이 되게 폭이 편하게 해서 그러니까 뭔가 애들이 나중에 커갈 때 나도 이런 로봇을 만들어야지 과학자가 돼야지는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런 기술이 없을까?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도 그렇지만 중국에 가보면 여러분들 옛날엔 중관촌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경대학교 이제 보통 베이따라고 하는데 북경이나 칭화대학교 그 앞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중관촌이라고 거기가 옛날에 뭐 실리콘밸리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좌ang이라고 그래서 이좌ang이라고 저희들이 갔던 그 동네가 흔히 얘기한 중국의 실리콘밸리 형식으로 쓰면 무인차도 거기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놓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저희들 오고 난 뒤에도 로봇 올림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봇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많은 아쉬움이었다. 왜 아쉬움이었나?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직도 한국이 더 잘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 그런 분야들도 있고. 그런데 로봇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분야는 우리가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러움이 앞섰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앞으로 로봇 산업이 컸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그 관련 중국 기업들에 관련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는 벌써 뭐 권투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죠? 중국의 로봇들 보면은요, 사이즈별로 되게 달라요. 우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 몸 크기라서 한 1m 70 정도 되는데 중국은 되게 작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작게 만들었니?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로봇이 우리 비서 역할을 하는데 나하고 키가 비슷하면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키가 작으면 이 위협성이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렇게 작게 만들면 일단 비용이 되게 적게 들어가나 봐요. 같은 로봇을 만든다 그래도 생산 단가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사람 역할을 한다 해서 굳이 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 제 기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키 크다라고 해서 주식 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기엔 좋을 수 있겠죠. 저 나름대로.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이 뭐 아닙니다. 체력이 굉장히 저질인 거 아세요? 그죠? 아 진짜네 진짜. 이렇게 보고 하루에 막 2만 보씩 걷고 막 젊은 양반이 퍼지지 이렇게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전 안 퍼진 거 보셨죠? 아 이거 로봇이랑 같습니까? 살아있는 로봇, K 로봇. 같은 방을 썼는데 전 새벽이라서 1시간 더 뛰었어요. 예. 예.
뛰고 왔더니 이제 식사하시러 오시더라고요. 1시간 더 자야죠. 그렇죠. 나름대로. 어쨌든 그래서 아까도 했던 비용도 되게 축소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있던 이런 데 막 사무실에 이런 데 있다 보면 막 협상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되게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감속기나 이런 거 움직일 때요. 조금 이제 부피가 작으면 훨씬 더 유연해지나 봐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 더 크고 작고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성들을 많이 고려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찾는 건 이미 우리는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쉽진 않은 건데, 나중에 로봇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과연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로봇 AI 관련주는 여전히 뭔가 테마성, 네. 일시성에 예. 좀 치우쳐 있고, 미국에 가면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거는 또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좀 선택을 해요? 저는 AI하고 로봇은 국내 기업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굳이 경쟁력이 없고 하지도 않는데 할 필요는 있겠느냐. 찾으려면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을 찾자. 뭐 중국 기업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확실하잖아요. 거긴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굳이 그런 큰 사업이 있는데 테마에 몸담을 필요가 있나요? 진짜에 몸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AI 관련해서 처음에 할 때도 엔비디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잖아요. 네. 그죠? 국내에 관련 뭐 이 기업 저 기업 한다고 해서 어설픈 애들 하는 것보다, 택도 없는 기업들인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했던 것처럼, 이쪽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투자도 국제화 됐으니까 굳이 없는 국가에서 테마성으로 찾을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하는 국가에 가서 잘하는 기업에 투자라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19일 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라이브. 또 우리 현장에 주도주 오마카세 이선엽 대표님의 주도주 오마카세 수강하신 분들이 5분, 그 중에서 5분 정도 저희가, 근데 많이들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 오신 거 맞죠? 당첨돼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고 몇 가지 좀 소화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은, 네네네. 그래서 참고로 9월 그 오마카세 특강도 이제 9월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3, 6, 9, 12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또 그것도 고정 댓글 통해서 여러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씩이나. 예. 일단은 그 가스터빈 쪽에서 가스터빈이나 원자력이나 둘 다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 기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 기자재 그 부품 가격도 상승인데, 그 현지에서 그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 그 시공 비용이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 비용 증가보다는 그 시공 비용의 증가 때문에 이런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중단이 될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단될 가능성은 없고요. 가격이 오른 만큼 전가를 시켜줘야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터빈도 그렇지만 이 관련 사업이 지금 생존이 걸려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안보적인 사업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아까 그쪽에서 답이 있는데, 내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게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블랙아웃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전력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비용이 상관이 있나요? 일단은 하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 당일성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요? 10배 들어도 해야 돼요. 그런 걱정은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력이 너무 부족해서 얼마나 급하게 얘네들이 서두를 수 있느냐.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베트남 쪽에 그 무기 이제 자주포를 이제 중고로 팔았죠. 네, 예.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원래 그 전력 시장 쪽에서도 그 현재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서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까지 그 베트남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나 그런 아시아 국가권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수주를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무기 계약도 하면서 아무래도 원전 시장도 이쪽으로 대형 원전을 조금 수주할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올라가지 않았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쪽은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쪽은 같은 국가라고 놓고 보면 중국하고 이런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들 베트남이 중국하고 친하진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둘이 엄청 싸워요. 나름대로.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전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친했으면 우리 자주포를 가져갔을까요? 중국어 샀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여러분들 국경 분쟁하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장유샤라고 저 군사위원회 부주석 그 양반이 옛날에 그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울 때 제가 볼 때는 전력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꼭 친할 거다라 묵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베트남 나름대로 굉장히 자주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국가다 보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굳이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뭐 경제적 관계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뭔가 걔네들도 우위를 주고 그런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항상 네. 좋은 길잡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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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말씀 주신 섹터나 뭐 관련된 업종들 제외하고 요즘 혹시 뭐 좀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섹터나 아니면 업종이 있으실까 혹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그 ESS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가 사실 아까 우리가 그 원자력 얘기는 했지만 원자력은 지금 아직 수주도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전기는 당장 내년에 부족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럼 1, 2년 내에 다 지어질 텐데 그 전기를 뭘로 감당할까에 대한 고민이 내년부터는 저는 당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당장이라는 걸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내년 시장에 저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OBBB 법안이 나와서 사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RA 법안이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좋든 싫든 간에 보조금 어떻게 받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또 받는다라면 어떤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AI라는 한 축이 있다면 또 하나는 AI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또는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글로벌 역사상 가장 많은 전기라는 게 필요한 시장이 된 거고 이 시장에서 특히 내년에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륙에서 벌어지는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 이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이 관련 산업들을 생각보다 폭넓게 움직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해주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연장선의 네. 질문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때 2분기 때도 말씀하셨던 LNG 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곧 이제 LNG 수출이 시작될 거고 본격적으로 하나가 이제 조선이 있겠지만 혹시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 LNG 섹터로 좀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스터디 하신 것 좀 있으신지 사실 좀 직접적으로 그때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볼 땐 그건 이미 주도주군에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큰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경쟁력에서 거의 우리가 세계 1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면 이것도 거의 구조로 보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굳이 세긴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LNG를 지금 다 팔아먹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있고 유럽은 7,500억 달러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유럽한테 온팡 먹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럼 유럽으로 갈 때 어떻게 가요? 그죠? 무선으로 가는 것도 아닐 거고 파이프라인도 할 수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고 터미널도 세워야 될 거고 냉각 장치도 있어야 될 거고 배도 있어야 될 텐데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LNG와 관련해서 올라온 기업들이요. 미국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1도 안 했어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중동에 관련된 수주만 가지고 이 실적이 올라온 거라서 반영을 1도 안 했어요. 근데 반영을 시작한다라면 사실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잠깐만 예. 여쭙고 싶은데 저번에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역사적 유동성 시대가 펼쳐진다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그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 예금하는 예금력은 떨어져서 그 흔히 승수 효과가 떨어지는 효과를 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예, 여쭙고 있어요. 충분히 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잠겨야 될 돈이 나오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국채를 발행하면 원래 그 돈은 잠겨야 돼요. 그렇죠? 정부가 원래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건 돈을 쓰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국채를 들고 있는 주체들은 그 국채를 들고 그 돈이 그냥 잠기는 돈이잖아요. 은행이 거기에 대한 쿠폰을 받고 이러는 거니.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부가 일단 돈을 쓰는 거잖아요.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꼭 넣어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양방을 다 봐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일단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가 1번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돈 쓰는 게 1번. 그죠? 두 번째는 정부가 돈 쓰는 만큼 원래 시중에 돈은 잠겨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이 돈이 잠기지 않고 그만큼 유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승수 효과는 아닐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잠기지 않고 양방으로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2배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사주는 이제 이거를 제도화시켜서 더 많은 개인들이 이거를 사게 된다면은 결국 그것보다 더 많은 승수 효과를 불러오는 게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승수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요.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보니까 뭐 미국에서 테더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수단으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또 그것과 관련 또 파생 상품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요즘 세상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유동성 창출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아까 언뜻 중국 기업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이유가 댓글 안 좋을 거니까요. 예. 뭐 중국만 하면 친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뭐 거기다 대고 뭐 제가 그죠?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네. 말씀하신 AI 그 딥시크 R2가 곧 나온다고도 하고 로봇과 AI 같은 첨단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뭔가 1대1로 가져가는 게 가장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건? 그럼요. 예.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를 하셔요.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너 또 친중파냐 그럴 거고, 그죠? 뭐 중국에 이제 기업을 도와주는 거다. 뭐 그런 소리 쭉쭉쭉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시켜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 그 월간 네. 이선엽 시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라는 그럼요. 이야기도 종종 네. 해주셨었고 알쿤 예. 쓰시는 분께서 네. 내 계좌에는 좌우가 없고 위아래만 있을 뿐. 그럼요. 아, 명언이다 명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예. 명언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색깔을 가지면 이거 색깔 써먹어야지. 가지면 진짜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하고 단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은 되게 존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좋다, 틀리다, 나쁘다가 아닌 거고요. 일단 투자를 할 때는 다 필요 없고 제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아래냐 먼저 보고 나서 네. 가쪽으로 갈 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돈은 정확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나눠지는 것도 아닌 거고 이쪽을 뭐 내가 이쪽을 지지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건 돈은 정확하게 가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중립이라는 차원에서 시장이나 돈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그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어차피 우리 정치 방송이 아닌 거니까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지금 제이크님이 주식은 빨간색이 좋다. 예, 그런 의미로 많이 예. 얘기를 그렇죠. 하시고. 주식은 빨간색이 좋네요. 오늘 제가 빨간색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예. 해서 월간 이선엽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네. 3개월에 한 번씩 주도주 오마카세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한 달 남아가지고 여러분이 또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절반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9월, 12월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고정 댓글에 있는 주도주 오마카세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짜장면 배달하러 아, 가시죠. 예, 그렇죠. 짜장면 배달. 이제 요거 어려운 세상을 마련하기 한 위해서. 번만 더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걸 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예. 이걸 광고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거 그 언더스탠딩 보셨어요? 거기서 이진우 선배랑 안승찬 선배가 이거 엄청 팔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똑같은 업체예요. 아, 근데 거기서는 이제 라이브 하고 막 이진우 선배 막 가발 쓰고 나오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닌데 우리는 라이브를 안 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핑티몰 사장님 화나셨어. 왜 와이스트리트가 하나도 못 파냐고 지금. 농담인 것 같으시죠?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0만 원대 그거랑 비슷한 가성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근데 진짜 이게 알루미늄이어가지고요. 되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내용이어가지고 그 기내 그 수화물 보내지 않고 기내에다가 들고 타실 수 있는. 그래서 저 이번에 그 중국 갈 때 이거 들고 갔다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셔가지고 저희 동행했던 분들이 이거 몇 개 구매하셨어요. 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요거는 저희가 하나도 못 팔았다며 지금 뽕이잖아 그럼 또. 한 분 사셨어요. 예, 예. 한 분 사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선엽 대표님이 이제 세계를 누리시면서 네, 리서치 많이 해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한테도 많은 정보를 예, 알려주십시오. 예. 자, 마지막에 이런 거 보내드리고 오늘 다 같이 이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간 고맙습니다. 이선엽 8월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